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13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 없었습니까, 예. 세훈님? 아니 요즘 뭐 워낙 이슈가 많이 터지니까 저도 정신없네요. 이렇게 이슈를 따라가기가. 요즘 맡은 예. 직 맡으셨잖아요. 아,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근데 여가위원이었나요? 여가 관광 네,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냥 여가위원회라고 하면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중요한 노는 여가, 자리에. 노는 여가 관광 그래서 이게 뭐 지역 발전도 같이 압축을 좋아하니까 요즘도. 아, 예. 여가위원으로. 아니 이제 네, 아무튼 여가 관광 특별위원회. 예. 그 소식 어때요? 계속 뭐 활동 그 이후로 네, 지금 일단 회의하고 내부 회의하고 이제 진행 단계에 좀 어.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예 합니다. 진행 소식 대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뭔가 아무튼 내부에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대선 이후를 보고 하는 건가? 대선 끝나고 뭐 발표하는 건가요? 좋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뭐 일단 다른 분들은 뭐 아, 별일 그동안- 어떠세요? 네. 저 지난주에 최근에 다이너마이트 TF에서 네. 그 블루소다라고 아. 그 공간 열었잖아요. 네네. 왜 네네. 이재명 후보 탈모 공약도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공약으로 올라간 거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청년 있는 선대위.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청년 선대위에서 하는 그 이야기 이게 수다 마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주제가 되게 좋았어요. 오. 세션이 2개였는데 오전 세션에는 어른들이 오셔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고 오. 오후 세션은 청년들이 가서 이제 50 플러스 이상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청년 얘기하고 하다가 어른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고 또 어른들이 오전에 이렇게 첫 번째 세션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 하셨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확실히 청년을 한번 살아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말씀이 또 상당히 지혜롭구나 하는 점도 많이 느끼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한대요, 토요일에. 아, 그래요. 그 모집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한번 재훈님도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예. 네. 여가위원. 네. 여가 이거. 저는- 별일 없어요. 네. 주말에 왜 별일이 없었겠습니까? 스트레이트를 열심히 봤죠. 아, 이슈가 할말 많아요. 많죠. 네, 거기에 스트레이트. 대해서 이제 차차 저희 코너에서 풀어가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좋아요. 궁금하게 운 띄워놓고 네. 좋아요. 댓글 간단히 보고 좋아요. 주제 바로 들어갈까요? 네. 최은경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네요. 나를 위해 이재명, 황희두, 정재우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빨리 뭐예요? 도대체? 세컨 아니, 계정 빨리 지워요. 세컨 계정이 아니라 왜 이래도 좋잖아요. 또 나를 위해 요즘 이게 또 뜨더라고요. 나를 위해 이재명 약간 이런 것 밈이에요, 요즘? 그렇습니다. 대선 밈?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굉장히 또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딱 이 댓글을 달아주셨길래 되게 센스 있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여과의원 할게요. 이런 거 여과시킬래요. 청정하게 만들어 아니 왜 주시니까. 최은경님의 댓글을 왜 여가시키십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혼자 낸 것도 아닌데. 레카답게 바로 무섭네요. 프레임 거는 거 되게 와. 장난 아닌데요? 요즘 발전하는 속도가 아닙니다. 네. 뭐 당 대표 같아요. 오. 된당일까? 칭찬인가요? 뭐 해석하기 따라.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조현덕님께서 파란 옷 입으신 분, 제가 지난주에 파란 옷 입었었으니까 파란 옷 입으신 분 좀 더 깊게 조사하시던가 생각을 좀 더 길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탄소세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저도 제가 이야기한 걸 한번 돌려봤는데 조금 오해가 생기실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요 탄소세 이야기를 오해 없이 좀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요. 답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에 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피스코리아님이 달아주셨는데요. 셋 다 지금 당장 윤석열이랑 붙어도 다 당선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셋입니다. 여기 우리 4명 앉아 있는데 한 명이 누가 빠지는 걸까요? 눈치 게임이네요. 근데 아마 윤석열이 너무 이게 형편없는 후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한 명이 누군지는 계속 궁금해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탄소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그 탄소세 이야기를 불평등 이야기 하다가 잠깐 거치면서 지나갔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탄소세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비해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좀 아쉽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마침 댓글도 좀 달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 이런 기후환경 세미나를 하면서 탄소세 이야기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토론을 많이 했었어서 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하다 보니까, 한번 탄소세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탄소세, 그 탄소 가격세라고 부르는데 짧게 탄소세라고 할게요. 탄소세가 세수를 이제 확보하려는 목적이다라고는 사실 지난주에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고, 이제 탄소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좀 줄이려는, 그러니까 탈탄소화라고 하죠. 탈탄소라는 말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탈탄소화가 이제 목적인데, 이제 탄소세가 마치 이게 뭐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처럼 네. 맹신해버리면 이게 부작용, 그걸 넘어서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선 후보 뭐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명과 암을 더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암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그 암을 조금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조금 더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들이 이 제품을 만들 때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 그 탄소가 많이 배출된 것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책임을 세금으로서 부과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기업들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터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사요. 이게 차는 만들다 보면 이렇게 철강으로 만들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우님이 차를 사는데 네. 3천만 원짜리 차였어요, 원래. 네. 근데 이 차를 생산할 때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세금이 탄소세로 300만 원 더 붙은 거예요. 3,300. 3,300. 그러면 기업은 그 자동차를 3,300만 원에 팔까요? 더 올리겠죠. 문제는 그거예요. 네. 문제는 야. 3,300만 원에 안 판다는 거죠. 그러면 한 4천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기업은 300만 원의 탄소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700만 원의 이익은 더 가져와요. 그리고 1,000만 원의 부담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1톤 트럭으로 운송하는 운송업자예요. 트럭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 돈이 별로 없는데 차값은 왜 이렇게 점점 더 비싼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기존의 소비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그 부담이 크고 그대로도 아니라 더 크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소득 상위 10%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우리나라만 해도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 혹은 네. 절반 이상을 부유층 10명 중에 1명이 절반 이상을 배출을 하고 있는 건데, 고소득자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사는 데에 이제 여념이 없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탄소 배출량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고소득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탄소세가 줄일 수 있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에 1% 내외다. 그것도 탄소세가 오롯이 줄인 게 아니고 네. 다른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로 지금 뭐 종부세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 부자들에 대한 증세 조치들과 함께 연합해야 한 1% 정도 줄이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년 7%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후위기 대응에도 탄소세가 크게 효과가 없고 불평등은 오히려 늘려버리네? 라는 암이 발생해버리는 거거든요. 우린 분명히 이거 탈탄소화 하자고 만든 건데. 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이제 공론화되고 회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이라는 걸 앞에 붙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어떤 것이든 힘든 상황은 항상 그 양극화 때문에 힘든 분들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이런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를 더 입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그쵸.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아서 저만 해도 그런 부분을 다 모르고 다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이야기를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은
탄소세 자체도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일부에서 아는 내용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치권과 그들과 친한 재계와의 네. 합의가 훨씬 순조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소세를 덜 부과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기업의 니즈에 맞게. 탈탄소화의 흐름에 맞게가 아니라 기업의 니즈에 맞게 정치와의 합의에 의해서 탄소세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이 탄소세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톤당 $80 정도를 부과해야 된대요. 네. 근데 실제로 통당 $80. 네, 톤당. 근데 톤당. 그러나 실제로 지금 이 부과되고 있는 탄소세는 평균을 치면은 한 톤당 $30 정도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도 한 $40 얘기 나오고 뭐 그랬었거든요. 네. $80는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건데 벌써 실효성이 낮게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톤당 $30면 우리나라가 1인당 15톤 정도 1년에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으로만 가정하면은 한 사람이 한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개인으로 치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돼서 그 사람이 지불하는 비용이 1년에 50만 원 정도가 그렇죠. 된다는 탄소세가 그대로 전가된다고 하면 어. 한 사람에게 이제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 50만 원이 그렇게 급진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적은 돈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또 이런 걸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50만 원. 네. 그러다 근데 가격은 또 많이 올리겠죠. 아까 차 이야기 드린 네. 것처럼 300만 원 부과했더니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러면서 언론에 나오겠죠. 탄소세가 기업 다 죽인다. 이렇게 되면은 합의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공론화가 이제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옹호하는 게 물론 민주 진영도 있지만 공화당에서 더 좋아해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제기가 된 것이 레이건 그리고 아빠 부시 때예요. 그리고 이런 탄소세의 논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들이 엑손모빌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부자들 배불려 주는데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데 돈으로 퉁칠 수 있을 만큼 퉁치고 네. 아니면 탄소세 오케이 받을게 우리 기업들 탄소세 받을게 대신에 다른 환경 규제 없애줘 로 협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감시가 없으면 그렇게 그냥 그린워싱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탄소세 자체가. 이거 진짜 그냥 눈 뜨고 당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암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탄소세 우리가 막 굉장히 어떤 급진적인 새 시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의 장, 탈출구로서 마치 구세주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잘못하면 이거 그린워싱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21세기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네. 그 불평등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지만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탄소세가 적용이 되면 잘못 적용시켜 버리면 뭐 탄소 중립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이제 정의롭지 못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뭐 열심히 적으셨는데 뭐 적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진짜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세금도 제가 1년에 한 70만 원 좀 안 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부과가 되고 말씀해주신 대로 자동차 값도 올라가면 네. 그거는 진짜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조금 더 비싸게 팔 거고 그리고 그 탄소세 어쨌든 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탄소세 내겠지만 비싸게 팔 거고 그 비싸게 판 만큼 재훈님은 할부를 더 내야 되겠죠. 기업의 탄소세를 완전- 재훈님이 갚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다고 쳐요. 네. 저분은 탄소세 도입 바로 하고 그린워싱으로 바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탄소를 중심으로. 네, 탄소 중심이고 그러면서 중심으로 탄소 하고. 중립 엄청 하고 기후위기 엄청 대응하는 척하지만 기업들하고 바로 이제 콜라보해서 시민들의 어떤 관심과 견제 다 빼버리고 그린워싱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려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그게 요즘 되게 파편화됐잖아요. 모든 정보
접하는 것부터 관심사부터 다 다양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게 정말 구시대적이다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진중권 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진중권 씨를 보면 주로 정의당 쪽에 류호정 의원한테 되게 우호적으로 하고 뭐 후원 뭐 호소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포스터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계속 진보라고 두려는 것 같아요. 그걸 명분으로 나 봐봐 계속 여기 연결돼 있어 라는 걸 주면서 대놓고 친윤 스피커 하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태물 악플러가 됐다 보지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앞에 전자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나 아직 진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누군가가 그 의도적으로 뉴스를 그 방향으로 틀고 그 부분에 계속 PR을 하다 보면 거길 반복하다 보면 이 사람 되게 진취적이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예를 들어서 박근혜 씨가 그 예전에 경제민주화 얘기했던 거 그 프레임을 막 박아놨듯이 네. 이제는 더더욱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속이기가 너무 또 쉬워진 거 아닌가 그쵸. 하는 걱정도 많이 들어서 그쵸. 이럴 때일수록 리터러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미디어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의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데 그런 쪽을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각자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네.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들으면서. 그렇죠. 정말 탄소세라는 키워드 가져와서 그린워싱 하는 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관심 갖고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탄소세를 옹호하는 이제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지만 최근에 탄소세 돌다리도 둘들겨 보자 다시 보자라는 목소리도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린워싱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공론회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탄소세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한다 만다가 아니라 그걸 바로 예상하고 탄소세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정도 수준으로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으니 살을 더 많이 붙여야 되고 그리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탄소세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다른 세금들 뭐 부유세라든지 이 부자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부과시킬 수 있게 기업들이 더 많이 책임을 질 수 있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부과한 세금은 이제 순환시켜서 모두를 위해서 돈이 돌 수 있게 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같이 있어야 탄소세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요. 원포인트로 이게 맞는 키처럼 이거 하나 해서 다 해결 사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아까 얘기해주신 걸 들어보면 탄소세라는 게 탄소를 줄이거나 환경을 이롭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걸 통해서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책임을 더 좀 주고 덜 쓰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있고. 아, 네. 그쵸. 근데 이런 식이면은 그냥 누구나 돈 좀 더 내고 쓰면은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기업들 대충 하다가 그냥 만약에 탄소세 그냥 내는 걸로도 좀 모자란다? 그러면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거 있잖아요. 돈 주고 탄소 배출권 그냥 사와요. 잘못하면. 그러면 탄소는 하나도 안 줄이고 탄소 배출은 하나도 안 줄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SNS에 지금 하는 방식으로 상상을 해보면 뭐 탄소세 적극 환영 하나 이제 남겨놓고 뭐 환경 이름 단 무슨 시민단체에서 그걸 또 논평을 내서 되게 우호적인 쪽에 미리 또 섭외를 해놓고 그런 논평 내서 그걸 또 언론이 계속 보도하게 하고 유튜버들이 그런 거 막 또 선전하게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의외의 모습이 있네. 또 뉴스라는 게 애초에 그런 의외성을 많이 다뤄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윤석열이 뭔가 되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저런 걸 하나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면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분명히 또 있을 수밖에 없고 그쵸. 우리가 또 그걸 해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또 어젠다가 어쨌든 또 빼앗기는 거고 맞아.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지금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역할은 단순히 공부하는 거 혹은 활동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대중들한테 어떻게 어필하고 홍보할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네요, 진짜. 맞습니다. 정말 맹신해서도 안 되고 예단해서도 안 되고 차분하게 모든 문제를 다각도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되게 중요한 주제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 패널들끼리도 이 주제를 통해 얘기하고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또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는 네. 하여튼 김건희 녹취록 관련입니다. 주말 내내 오늘 녹화 날까지 굉장히 이거 관련해서 또 얘기가 많았고 사실 이걸로 온라인 반응도 굉장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두 가지는 뭐냐면 김건희 녹취록 충격이다. 최순실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vs 뭐야 김건희 해명 방송 아니야? 뭐 기대했던 것보단 뭐 실망이네. 약간 요런 반응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걸크러쉬 걸크러쉬. 아 그래서 크러쉬. 넣어줍시다. 네네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그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뭐 캠프로 와라, 뭐 1억을 줄 수도 있다, 시키는 거 해야지, 뭐 이런 말과 함께 네. 내가 정권 잡으면 그 특정 언론사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뭐 캠프가 엉망이다. 뭐 안희정이 불상, 나와 윤석열은 안희정 편. 이 외에도 김종인이 뭐 먹을 게 있어서 이쪽에 왔다. 뭐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 뭐 돈을 주니 보수들은 미투가 없다. 요런 그 워딩들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고 정치에 그 무관심하다던 과거 얘기와는 달리 딱 보는 걸로만 봤을 때 완전 뭐 비선실세 또는 최순실보다 더한 어떤 상위 호환이라는 말이 나올 그런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김건희가 신기가 있으면 뭐 도사와 정치 현안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무속인이 또 윤석열 캠프에서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고 지금 여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건진법사의 뭐 딸 처남이 또 캠프에 직책을 맡고 또 여기 연관돼 있고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인 소식으로는 김건희 그 통화 녹취록 보도 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관계자를 또 무더기로 고발했다. 이런 소식에 시민들이 좀 분노를 많이 했어요. 짧게만 보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 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의 소리 대표 기자 뭐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발, 방송금지 가처분 취지 무시하고 추가 유포 민사소송 제기, 뭐 방송 이후에 또 위조 파일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전원 또 고발 조치라고, 그러니까 고발 조치 방침이라고 하고 또 무속인 관련 요 부분에서 열린공감TV 기자 플러스 그 김어준 또 명예훼손 등의 고발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하. 또 이준석도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 쉴드, 그러니까 건의수에 지금 앞장서고 있어서 관련해서 또 온라인 반응 또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이준석 건의수 막 이런 얘기도 계속 있는데 준석 씨는 뭐 1시간 동안 얘기해도 할 말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뭐 오기 전에도 좀 비판 글을 쓰긴 했지만 예. 뭐 일단 이준석 씨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뒤로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신 분들도 많이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이 기자를 되게 조련하려고 맞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되게 노련하게 하는구나 실제로. 그리고 그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좀 상상이 가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여태까지 본인이 걸었던 길들이 지금 다 드러난 마당에 뭐 걸크러쉬라든지 뭐 어설픈 포장으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방송 가처분 그때 안 됐잖아요.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딱 스트레이트 방송 나간 그 직후부터 온라인에서 계속 뭐 효과 별거 없다, 네, 뭐 김 그러니까, 빼고 네. 역풍 분다 이런 얘기들을 저쪽에서 준비를 해왔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물론 스트레이트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뭐 여러 해석들도 나왔기 때문에 패스하더라도 이후에 그 보도가 쪼개져서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세계일보 단독으로 무속 관련된 보도 계속 나오면서 네. 퍼즐이 맞춰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선을 넘어서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가 응징당할 때까지 두고두고 그 연결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봤습니다. 진정한 윤핵관이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드디어 있고. 찾았다. 아니, 윤핵관인 게 아니라 그냥 김건희가 자체인 거고 김핵관이었던 거죠. 윤석열이 김핵관이었던 거죠. 최종이다. 약간 이렇게 이거 하는 네, 것처럼. 조종자였던 거죠. 거기에 뭐 법사, 뭐 도사, 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미치겠네 근데 진짜. 이게 그냥 뭐 미신을 믿는다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캠프에 관여를 하고 공적인 그러니까요. 업무에까지 계속 관여를 된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리고 저는 좀 이런 사안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동안 윤석열이 했던 뭐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이긴 한데, 왜냐면 이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주면 1억 줄 테니까 올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 김건희한테 좋은 보도 쏟아내는 언론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미 야 공약 그거 뭐 원래 다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공약들은 뭐하러 발표를 합니까? 어차피 공약 다 그래서 발표하는 건데.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참고로 녹화일 기준으로 방금 전에 김성애 지식백과 76만 게임 유튜버에서 네.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또 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연석열 또 나왔습니까? 성혜 형님이 굉장히 또 중립적으로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음흠.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그 윤석열 씨가 메이저 언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온다 만다 또 언플하더니 정작 지식백과는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언플만 한 거예요. 이번에 하태경, 원희룡 뭐 이렇게 같이 네. 게임 공약 게임 발표도 그렇죠. 하고 네. LCK 참석도 하고 그러면서 친게임 행보를 보이는 척 했지만 지식백과 관련해서도 또 언플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난 거고 당장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 작은 어떻게 보면은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유튜버와의 약속도 안 지킨 사람이 저런 큰 막 대선 공약들 특히 여가부 폐지 이런 거 어떻게 믿냐 나 못 믿겠다 저 사람의 말 자체를 못 믿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단순히 유튜버 한 명 안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윤석열과 그 선대위 자체의 그 엄청난 신뢰 훼손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만약에 진짜 TV조선이라든지 이런 곳이었다면 또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 한 번 그렇게 런을 했다 해도 또 두 번이나 매길 수 있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그냥 국민으로서 약간 이 윤석열 쪽의 이 태도나 거짓말이 좀 네.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조롱당하는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김건희 그 서면 그거에 보면 네. 그 기자한테 그 섭외 막 이런 걸 안 했다. 막 그런 얘기가 서면으로 공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했어. 구체 한 20여 차례 막 그거 하고 또 무속인 관련해서도 그런 거 아니다. 뭐 몇 번 만났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막 어깨 툭툭 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진짜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뭐가 진짜인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는 진짜 원래 없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오늘은 또 저 얘기했던데요. 그 사회복지사들 만나가지고 경쟁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들 코딩 공부하래. 와, 그래야지 규모의 경쟁을 이루고 사회복지 영역이 넓어져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긴대.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야. 못 알아듣겠어. 거기 일단 지각했다는 얘기 없나요? 그런 얘기는 없나요? 아, 그래.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는. 그래요? 네, 그 정도는 이제는. 참 진짜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만큼 사람들이 좀 김 빠진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세계일보 이후 그 무속 왜냐면 무서워. 그 바로 최순실을 떠올리게 되고 또 오방색 그러니까요. 생각나네. 네, 오방색 네. 생각나고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무슨 뭐 무속인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선. 그러니까요. 근데 웃긴 게 이준석 대표가 또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건의소 한답시고 이거 뭐 그냥 사생활 뭐 전화 사적 통화에 불과한데 뭐 그렇게 난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 그 뭐 NFT 관련해서도 조롱도 했었고 그렇죠. 그 국민의힘 옳은 소리란 유튜브에 3년 전부터 박제해 놔서 조회수 300만 가까이 돼요. 그런 사적 통화는 자기네들 실컷 재미 봐놓고 네. 무슨 염치로 저런지도 모르겠고 건의소 나설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평론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할 수가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당대표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왜 그를 평론가처럼 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 받아 쓰려고 기자 된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엔 그렇게 하나하나 막 꼬투리 잡아갖고 아예 담궈버리기도 하고 계속 캐묻기도 하는데 네. 왜 이걸 방치하는지도 모르겠다. 윤석열 옹호한답시고도 무속 논란 그거 뭐 결혼 관련해서 뭐 얘기 되게 가볍게 툭툭 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 네트워크 본부 해체했잖아요. 그 오늘 아침에. 그러게요. 오늘 그러니까, 해산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왜 해산시키냐 이거예요. 그렇게 별로 아무것도 아니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만큼 저기도 되게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저번에 경선이 지나고 나서 네. 이제 홍준표를 다 찍었던 젊은 이제 남성들이 네.
그때 탈당 러시가 일어났잖아요. 아, 근데 네. 그때 내부에서 뭐 김재원 등등을 비롯해서 뭐 그거 한 줌이다, 뭐 몇십 명 40명? 탈당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여줄게 하고 이제 그때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너무 뻔한 건데 엉뚱한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니네 뭔 소리 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고 그 녹취록에도 김건희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미 드러났는데 뭐 네. 학력에 대해서라든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근데 입만 열면 맞아요. 거짓말인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닌데 뭐가 별거 아니야. 그땐 가면 쓰고 얘기했나 보지. 그때 이준석이 아니고 가면 쓴 이준석이었나 보지. 마라탕. 네, 마라탕. 그것도 오늘 또 폐지됐더만요 이제. 그래요. 다시 보기도 맞고. 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오죽하면은 정신감정이나 받으라고 권유하고 지금 정상적인 당대표 업무를 한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또 폐지야? 채널 하나 만들어야겠다. 다 페이스 말고 다 페지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어디까지 폐지하나 좀 알려줍시다. 그리고 보니까 원희룡이 후보의 가족이나 부인이 그 정도도 안 하는 캠프가 있냐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건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도 정치 그렇게 했나 보죠? 원희룡 와이프가 씨도? 같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뭐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를 막 그러니까.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는가 보죠. 본인 집안은 그렇게 하나 제주도에서 보죠. 그렇게 했나 보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 또 어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주제로 이재명 후보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공개가 됐는데 스트레이트를 보셨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봤다. 오호. 그러나 개인적 관심보다는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런 답변을 좀 해주셨고 그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그 무속인 그러니까 건진법사 관련 질문에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21세기 현대 사회에 샤먼이 어떠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200만 국민의 운명이 달린 국정이라는 것은 진지한 고민과 또 전문가들의 분석과 리더의 확고한 철학관, 가치 비전에 의해 결정되고 판단돼야 된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감명 깊게 받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제2의 최순실 또는 그 상위호환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 무속 비선 시세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큰 내용이고 특히 이거 계속 보도되는 뭐 검진법사 내용을 보면은 충격적인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이상한 부적 같은 것도 오늘 또 공개가 됐고 부적이요?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여러 무슨 볼 수도 없어요. 뭐 한글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런 뭐 주술 용어 같은데 뭐 그런 게 공개가 됐고 그리고 그 또 건진법사가 속해 있던 단체의 또 소가죽 뭔지 아시죠? 네. 네. 그거 참아 저도 이제 사진을 가져올 수 없어서 못 맞아요. 가져왔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런 보도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저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이런 반응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녹취록도 사실 유튜브 생방만 20만 명 그리고 그 TV 시청률 17%가 넘었다고 17.2. 그래서 저는 굉장한 그 시청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하고 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중도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앞으로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방송되는 날짜 다음이구나. 예, 그날 기준에 또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슈가 하루에 너무 빠르게 전환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참 그렇지만 생산적인 이슈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민생과도 이게-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재명 후보는 계속 민생 경제 행보 보이면서 네. 그러니까 10대 CEO랑 토크 콘서트도 하고 신경제 비전 발표하고 오늘도 일자리 공약 6대 공약 발표하고 맞아요. 했는데 6대 공약. 그 얘기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다 김건희 녹취록에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을까도 좀 당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로 가는 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여기저기 방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몰라서 유튜버들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정책을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정책을 한다, 포지티브 한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전략팀에서 간단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계속 한창 이 얘기를 하다가 네, 좀 저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그 혹시 다들 루브르 박물관 아시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아, 거. 프랑스. 네. 거기 잘 알죠. 거기 잘 알죠.
또 무슨 얘기하려고 저도 루브르에서 가보진 시작한 않았는데 거야? 네. 궁금하다. 그 매년 이제 뭐 몇 천만 명이 찾는다고 해요 루브르 박물관을. 근데 이제 아하. 네, 그 중에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잖아요. 뭐 며칠 가지고도 안 되고 몇 주를 봐야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훔쳐온 것도 많고. 네,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려고 온다고 해요. 뭘까요? 아, 저기 피카소의 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모나리자? 맞아요. 맞아요. 네. 모나리자구나. 모나리자. 이거 굳이 답변 안 해도 예상했으니까. 모나리자 네. 거기 있었구나. 모나리자가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하고 다들 그 사진은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냥 사진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찍으려고 몰려 있는 그런 사진.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 모나리자가 100년 전만 해도 그냥 존재감이 원 오브 댐이었대요. 맞아. 그때는 네, 근데 죄송한데 그렇게 반응하실 거면 마스크 쓰고 나오세요. 네. 쓰고 나요. 네. 네. 이제 뭐 사실은 근데 뭐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뭐 네. 음악이나 다른 예술 분야도 그렇고 이 작품 자체도 좋아야 되지만 이걸 둘러싼 스토리가 작품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사실은 모나리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나리자가 1911년에 분실이 됐어요. 근데 없어졌는데 이게 24시간이 지나도록 없어진지도 몰랐대요 사람들이. 그냥 그 그 중에 정도로 하나- 무존재감이었던 거예요? 존재감이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야. 그래서 없어졌는데 결국에 나중에 찾기는 찾았죠. 근데 그 당시에 1911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910년도랑 이때가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 발전하고 한창 유행하던 쯤이었대요. 미국, 유럽 이쪽에서 이제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좀 중요한 이슈 같은 거에는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를 앞에 찍어내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사라졌다 하는 이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슈거리를 찾아 헤매던 언론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나리자 사진을 그림을 앞에다 띄워서 이거 사라졌다, 분실됐다라고 기사가 계속 나간 거예요.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유명해지고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피카소였어요. 근데 피카소가 훔쳐갔다고요? 그렇게 지목을 받았지만 나중에 의심을 아. 의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2년 뒤에 결국에 범인이 검거되고 모나리자를 되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계속해서 저거 피카소는 당대에 유명했으니까 네. 피카소마저 탐낸 작품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뇌리에 각인이 되고 이제 모나리자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이거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언론의 관력이 또 얼마나 대단한가 아하. 이런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 물론 그 범인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있지만 이제 그걸 제외하고라도 그림 하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것에는 뭐 미국과 유럽 전역에 이 그림을 알렸던 거 이건 사실 언론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소리 기자가 취재를 했지만 이걸 네. 서울의 소리에 내보내지 않고 일명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에다 제보하게 된 데에도 다 여러 가지 배경과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이제 뭐 레거시 미디어의 이제 명성이 옛날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의 머릿속에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거 뭐 MBC, KBS, SBS가 좀 더 신뢰할 만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아직은 좀 더 깔려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거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가 너무나 편파적이다. 저는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안 그런 언론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혜경 여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뭐 9대 1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기울어져 있지 않나. 물론 이걸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들도 꽤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지형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3프로에서 했던 그런 역할을 그전에는 지상파에서 했었고 네. 지금 이런 소문 뭐 물론 팩트로 이번에 판명이 나긴 했지만 이런 팩트하고 소문 같은 걸 검증하는 것들은 좀 약간 케이블이나 종편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번에 오히려 지상파에서 를 통해서 터트려지게 된 거잖아요. 네. 언론들도 상당히 다양해지면서 그 지형도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 변화하는 지형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열린 공감의 시청률이 굉장하잖아요. 지금 뭐 네. 일반 언론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튜브 채널로만 보자면 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한 취재력을 보여줬고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 유튜브 채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진영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가세연 뭐 보수 쪽 그리고 뭐 새날은 어쨌든 진보 진영의 진영 방송이라는 걸 표방을 하고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새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옥시 피해자라든지 뭐 세월호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이나 네. 뭐 칼기 폭파 사건도 그렇고 뭐 천안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한 채널이에요. 새날도 그렇고 네. 그리고 시사타파도 그렇고 뭐 열린 공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고 서울의 네. 소리도 그렇고 다 각자 나름대로 취재를 하고 있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드는 거는 뭐 KBS, SBS, MBC를 비롯해서 다른 네. 언론사들 대한 언론 말고 뭐 실제 언론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다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쵸. 그거를 드러내지 않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진중권이 본인의 색깔을 뭐 진보로 규정하면서 하는 짓은 진보가 아닌 네. 그러니까 언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소위 진보라고 스스로를 명명하는 기자들도 이거 뭐 사적인 대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슨 사생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생각해요. 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준석도 뭐 늦게 결혼해서 무속 논란에 늦게 결혼해서 조언 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김건희 결혼 전 유럽 여행 후보 부인의 이실직고 하라는 거 옳지 않다. 근데 애초에 이 유럽 여행이라는 게 이 사람의 사생활 때문에 뭐 그런 루머를 찾아서 쫓아간 이런 게 아니라 그때 KBS에서 취재를 했을 당시에도 이제 검찰과의 관계가 있어서 뭐 이런 범죄에 연루된 것 때문에 그 관계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뭐 네. 개인적인 관계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거를 마치 이걸 감싸는 쪽에서 계속해서 이건 사적인 영역이고 사생활이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뜬금없이 여성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자꾸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님? 아니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얘기했잖아요. 메이저 언론에 그거 할 거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뭐 MBC에 그건 한 것 같고 그건 어차피 뭐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저도 약간 근데 이번 그 녹취록 관련해서 열린 공감을 보면 확실히 그 실시간이 12만 명이었나요? 13만까지 13만. 네, 그만큼 또 그내에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 김건희 관련해서는 거기 막 다른 의견이 약간 이런 의견이 있는데 김건희가 오히려 뭐 해명할 기회를 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안에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소리 기자인 걸 알고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과연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안희정 관련 발언이나 뭐 보수, 뭐 미투 이런 발언은 자기 생각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대의 언론이 주목을 받았을 때 그 네. 시절의 언론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정보 독점. 정보 맞아요. 독점. 그러니까 지식과 그런 정보를 독점하고 그것을 유통하는 네. 그걸 하나씩 꺼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휩쓸고 근데 이게 레거시 미디어가 자연스럽게 뉴미디어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뉴미디어가 레거시를 추월하진 못하지만 네. 어느 정도 그 힘이 많이 빠지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유튜버가 크다고 봐요. 저도. 분산이 많이 됐죠. 왜냐면은 맞죠. 자기네들이 그냥 꽁하고 갖고 있던 걸 옆에 유튜버에서 갑자기 틀어버리면 이게 갑자기 속보성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럼 자기네들의 조회수가 떨어지고 그게 또 수익과 연결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정보 독점하던 시대의 경쟁력으로 못 살아남는데 문제는 언론 스스로가 아예 그냥 무너져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언론 개혁을 하기 이전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신뢰도도 깎아먹고 있죠. 어떤 기자로서의 책무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죠. 뭐 품격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기반 보도도 일부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전히 그냥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인사이트 위키트리 수준으로 전락한 기자도 되게 많다. 네. 그리고 뭐 공정 뭐 이런 거 전혀 형평 이런 것도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게 사실상 뉴미디어와의 그런 차별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조선일보의 적이 자꾸 뭐 민주진영과 문재인 정부와 뭐 김어준 총수를 자꾸 비난하고 때리고 하는데 저는 그 조선일보에 대해서 한번 글을 제대로 써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자기네들의 핵심 구독자들을 가져가는 건 지금 가세현이거든요. 그러면 가세현 신의 한 수. 왜 가세현이 저렇게 계속 주목을 받고 핵심 구독자들을 소위 말해서 매운맛으로 가져가 놨으면 조선일보를 봐도 밋밋한 거죠. 그리고 늦고 덜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구독률 떨어지고 네. 뭐 시장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가세현을 좀 비판하면서 저게 무슨 뭐 언론 보도의 가치가 있냐 하면서 거기를 좀 비판하고 그걸 좀 막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으로 진영 논리로 접근하고 그 심지어 어그로도 훨씬 못 미치잖아요. 가세현 같은데. 그래서 알아서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전략팀은 도대체 그냥 월급 루팡 아닌가? 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저거 보면. 네. 달라진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라 봅니다. 저는 네, 약간 그 자존심만 남아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언론 권력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부리던 그때 당시에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점을 제공한다는 게 굉장한 권력이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보도하느냐. 근데 그거를 항상 계속 독점해 왔고 지금은 다양해진 상황이고. 네. 근데 이게 자기들은 맨날 자본주의 좋아하잖아요. 시장주의 강조하고. 근데 이 시장에서 본인들이 도태된다는 거를 도저히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김호준 총수가 뉴스공장을 한 지 지금 2016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지금까지 되기 전에 시작한 지 몇 년 되지가 않아서 바로 라디오에서 청취율 1위를 찍었거든요. 처음에는 뉴스 부문에서 1위를 찍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예능이나 뭐 전부 통틀어서 나중엔 1위를 찍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언론인들 중에 누구 하나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건 김어준 총수의 특출난 능력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본인들은 내 기사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이 편파적인 사람들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스스로 계속 도태되는 걸 모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총수를 그냥 뭐 진영에 있는 사람처럼 몰거나 음모론자로 몰아버리는데 저는 분명히 다스베이다하고 뉴스공장은 다른 채널이고 뉴스공장에서 하는 건 전 충분히 그 객관성을 담보하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다스베이다에서 한 얘기를 마치 뉴스공장에서 한 것처럼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일 시장적이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이나 저희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조선일보 하면 딱 떠올리잖아요. 되게 편파적으로 하고. 근데 저는 그 조선일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정치시사 무관심층에서 봤을 때 조선일보에서 무슨 악의적 보도를 터트리면 저는 그거에 되게 신뢰가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니까. 애독자였어요. 애독자가 아니라. 애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거를 조선일보라는 딱 이름만 보고도 진짜 웬만한 무관심층들한테는 이게 그래도 이런 신문사가 보도를 했으면 그래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넘기는 그런 사례도 설마 굉장히 거짓말을 하겠어.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해는 잘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근데 주위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실제로 포털에 걸리는 기사 그 앞에 포털 사이트에 따옴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인지도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것만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 그렇지. 근데 거기 걸리는 거 하나하나 보면 조종동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 막 비율 같은 것도 그렇죠. AI 솔직히 그 기술 알고리즘 공개한다 해도 그게 소용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포털의 뉴스 송출에 대한 개혁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어떻게든 출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뭐 법과 제도도 되게 중요하고 뭐 제도 바꾸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법과 제도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결국엔 국민들의 그런 문화, 교육 뭐 이런 쪽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 주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네. 저는 정치 얘기 이런 것들을 고전까지는 뭐 신문이나 방송, 뭐 인터넷 기사 이런 거 많이 읽다가 확실하게 그쪽보다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이제 우선시하게 된 거는
낙곰수 때였던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확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그렇다고 저희 네. 장모님도 그렇고 낙곰수 때. 인터넷 그러면 방송 매체를 본인은 통해서 조선일보 보는데 장모님은 낙곰수 보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선일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치시사 무관여층들이 네. 우연히 포털 같은데 이제 접하다 보면 네. 무슨 흥미로운 뉴스 자극적으로 제목 딱 뽑잖아요. 네. 들어가 보면 조선일보야. 네. 맞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갖다가 이거 조선일보네. 에이 뭐 하고 끄는 사람이 없다고요. 중도층은. 그렇죠. 이거 진짜 보면 이거 조선일보 그래도 메이저 언론사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걸로 뭐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 얘긴데. 아니 저 조선일보 네. 지금 저 조선일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 아, 그렇죠. 조선일보 제목학원 제대로 운영하잖아요. 그때 봤잖아요. 탄핵 전국 때 조선일보가 돌아서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솔직히 저도 아까 뭐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조선 NS 그러니까 온라인 네. 디지털 쪽에 뭐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는 있어요. 다만 이 어그로성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고 그 빈틈을 뉴미디어 시장에서 가세현이 확 치고 나와서 지금 거기서도 여러모로 뭐 문화 쪽으로도 접근하고 교묘하게 채널 만들어서 또 다른 전략 쓰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의 명성만은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을 어떻게 잘 메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게 그 조선일보에서 왜 더 나은 미래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방송? 아니 신문이 아니고 그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이 비영리 분야의 소식을 전하는 채널이 아.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비영리 분야에서 공익 분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언론 중에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가 제일 적극적이고 양도 제일 많고 분야에서 제일 이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분들을 엄청 모셔와서 사설을 달게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공익 분야 혹은 시민사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히려 반대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조선일보인데 그런 분야에는 더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그래서 사실 언론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제가 이걸 다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 조선일보가 아까 말씀해주신 비영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평화통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네. 사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유튜브가 생겨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구독해 주시고 뭐 도움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해나가려고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의 관심 밖에는 답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네. 네, 좀 더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찾아봐야죠. 음. 그냥 관심만 가지게 되면 관심 가질수록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끊게 되죠. 네. 그런 것도 있죠.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안을 내기 위해서 뭐 청국장을 하는 거라는 점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히 자본, 권력, 뭐 인적 네트워크, 뭐 정보 모든 게 다 그들한테 우호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또 할 일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냥 피카소나 유명 화가들도 탐낸 그림, 그냥 이 이미지만 남고 유명해졌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언론들이 사실은 뭐가 그거 잘못이야 아니면 그 사람 나빠라고 했는데 뭐가 하면 뭐 아무튼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도 되게 그런 안 좋은 네거티브 방식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하고 주변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절대 가르치려는 방식 말고 이렇게 조금 뭐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슈 레벨업 보시던가. 네 채널을 추천해 아, 예, 주시는 예. 것도 나쁘지 않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 청년들의 어떤 이를 키우려면 또 이 구독 또 이런 게 참 소중하죠. 제대로 지금 딱 타이밍 맞게 이슈 레벨업 유튜버라고. 구독해 달라고 시원하게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올라왔어요. 저를 이렇게 레벨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정재우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네. 그래서 레벨업 정재우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채널명을. 지금은 이제 이슈 레벨업인데 아무튼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구독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새날도 구독해 주시고요. 예. 그건 이미 다 하셨을 거고. 예, 맞죠. 아무튼 그 청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악의적인 네거티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 네. 이거를 대선 때까지
시간을 좀 빼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각자의 다음에 방식도 네, 다 네. 다를 거고 그걸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또 다 다를 테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각자 있을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한번 같이 얘기하는 파트를 나눠봐도 좋다, 좋다. 또 기성세대 분들 입장에서 유익하지 않을까. 좋다, 좋습니다. 좋다. 네, 좋다, 좋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청국장 113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